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부터 올립니다. 저는 40대 여성으로 정말 참다 머리끝까지 화가 폭발해버린 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싶어 이곳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참 열받는 일이 넘치고 넘치죠. 여러분들께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일이 생긴다면 그 이야기를 어디 가서 털어놓으시나요? 아마도 제일 첫 번째로 가족들에게 털어놓게 되겠죠. 하지만 저는 가족들에게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저를 항상 시련과 고난에 빠져들게 하는 존재들이 바로 가족이란 이름의 탈을 쓴 짐승들이었으니까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도 가족이니까 꾹 참아야만 했던 바보 같은 지난 날을 되새기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자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한둘이 아닐 거라 예상되는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할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시골도 도시도 아닌 애매한 곳에서 성장을 했어요. 초등학교는 근처에 있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려면 버스를 타고 30분은 가야 하는 그런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그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랐어요. 제가 있었던 곳은 전라도였는데 자세한 지역은 워낙 동네가 좁은 관계로 혹시나 제가 누군지 특정이 될까봐 말씀드릴 수 없는 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초중 고를 전부 한 동네에서 지냈고 그러다 보니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뒷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죠. 동네에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를 오는 경우는 흔치 않았고 동네를 떠나는 사람은 덜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어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네에는 비린내가 가득하곤 했죠. 특히나 습기가 가득 찬 날 같은 경우에는 비린내가 코끝에서 내내 맴도는데 저는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멋들어지고 향수 냄새가 진동할 것 같다는 상상을 해왔기 때문에 저도 언젠가는 이 낡은 동네를 떠나서 서울에 가서 제가 할 일을 찾아 멋들어지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평생을 적응하고 살아온 동네를 그렇게 쉽게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어딜 가나 동일하다고 하지만 그 외에 사교육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동네에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 동네에서 날고 긴다고 하더라도 서울에서 제대로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만큼의 몫을 따라가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결국 20살이 되어 대학을 서울로 가서 도시 생활을 하고 싶다던 제 꿈은 바스라지고 말았죠. 저는 20살이 되어서도 동네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제 성적으로는 전라도 도시에 있는 대학도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제가 공부에 손을 놓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수능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이었어요. 게다가 집에서도 저에게 대학을 가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저보다 성적도 좋고 아무래도 남자이다 보니까 저보다는 지원을 더 많이 받았거든요. 남아선호 사상이 아예 없었다고는 말을 못하지만 저보다 조금 더 뛰어난 동생이었기 때문에 넉넉지 못한 집안에서 저보단 동생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동네 사람이 운영하는 어업장에서 일을 하셨었는데 그래도 동네 인심 덕분에 굶는 일은 없었지만 형편 자체는 넉넉하지 못했어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집안 살림이 좋아졌던 적이 없었죠. 저희 부모님은 욕심이 별로 없으신 분이었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사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답답했지만 그래도 욕심을 내지 않은 덕분에 이 정도로 먹고 살 수 있는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동네에 한번 사기꾼이 등장을 해서 동네 사람들의 땅을 가지고 사기를 친 적이 있었거든요. 뒷집에 사는 아주머니네 댁은 한탕을 크게 벌 수 있다는 말에 집까지 홀라당 넘겼다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셨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한탕주의자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을 지킬 수 있었다고나 할까요? 애초에 큰 욕심이 없으신 분들이라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여유를 담보로 돈을 모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뒷집 아주머니네 댁은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집을 잃고 다른 지역으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빈집으로 몇 개월 있던 그곳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동네가 워낙 외진곳에 있고 외부인들이 자주 오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온다는 것에 다들 이목이 집중되었었어요. 저 또한 누가 올지 궁금했었고요. 그곳에는 저희 부모님 또래의 분들이 이사를 들어오셨습니다. 자식들은 죄다 타지에 있는지 저희 부모님 또래의 부부만 이사를 들어오셨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들이 대학에 입학을 하자마자 휴학계를 내고 군대에 입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저희 동네가 아닌 옆 동네에서 함바그집을 운영하고 계셨었는데 장사가 나름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었어요. 뉴페이스가 이사를 왔으니 동네 사람들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분들의 생활을 궁금해 하셨는데 뒷집 아주머니께서는 그 관심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뒷집 아저씨께서 당뇨가 심해서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으셨었거든요. 아무튼 저는 그냥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만 전해 들었지 뒷집에 큰 관심이 없었었는데 어느 날 웬 제 또래 남자애 하나가 망치를 빌릴 수 있냐고 찾아왔더라고요. 누군가 했더니만 까까머리를 한 것이 군대를 갔다던 뒷집 아주머니 아들 같았어요. 멀끔하게 생겨서 반듯한 자세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눈에 뿅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죠. 그때부터 저는 뒷집 주변을 기웃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면 참 모질이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랑은 쟁취하는 거라고 말을 하잖아요. 몇 년의 세월이 지나고 뒷집 아들 또한 전역을 해서 뒷집 아주머니께서 운영하시는 식당 일을 도우며 대학을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저는 용기가 없어서 마음을 꽁꽁 숨기면서 별 소득 없는 대화만 내내 하다가 뒷집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지역으로 취직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에 믿져야 본전이다 하고 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의도를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타 지역이 아닌 저희 옆 동네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된 그 사람은 저의 고백을 받아주었고 저희는 그렇게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더불어 회사와 뒷집 아주머니의 식당이 모두 옆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뒷집 가족들은 전부 옆 동네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30분은 가야 했지만 제가 나온 중고등학교가 있는 동네라서 왔다 갔다 하며 연애를 하는 게 어렵거나 불편하지는 않았죠. 저희는 꼬박 4년 동안 연애를 했고 나이 29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는 본사가 서울에 있는 회사였는데 남편은 지방 사옥에서 근무를 하게 된 것이었어요. 애초에 면접 자체를 지방 사옥에서 봤었고 서울로 정은을 갈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 회사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잡고 신혼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은 코앞에 있었지만 친정 또한 버스로 30분만 가면 되었기 때문에 신혼집 위치도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옆 동네에 이사를 온다 한들 똑같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살고 있던 시골촌이랑은 분위기가 또 다르더라고요. 일을 할 만한 곳도 꽤 있었고요. 그동안 부모님을 따라서 동네 사람들이 운영하는 어업일을 도우며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나름 작지만 도시로 이사를 오면서 저는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그래도 돈을 꽤 벌어왔고 아이가 없어서 저희 두 사람 먹고 사는 것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큰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될 수도 있고 하니 뭐라도 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죠. 무슨 일을 할까 고민을 하며 여러 회사에도 이력서를 넣곤 했었는데 제가 고졸이고 그 나이 먹도록 제대로 된 회사를 단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었기에 취직이라는 게 쉽게 되지 않았어요. 결국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그 소식을 전하니 시어머니께서 우물쭈물대면서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유, 내가 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너한테는 좀 부담일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있어야 말이지. 아휴, 나도 나이가 많이 들었잖니.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고 그러셔요. 내가 말이다. 염치도 없이 너에게 부탁을 좀 해도 되겠니? 아르바이트는 나중에 하고 너희들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잖니. 그러지 말고 우리 남편 병간호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네? 아버님 간호를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라 제가 세심하게 아버님을 잘 챙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심하게 챙기고 말고 할 것도 없다. 우리 남편 당뇨가 심해서 집에서 꼼짝도 안 하는 거 너 잘 알고 있잖니. 그냥 끼니만 잘 챙겨주면 되는데 당뇨 환자라서 반찬하는 게 이만저만 일이 아니거든. 너 요즘 요리하는 거에 맛들렸다고 하던데 조금만 챙겨주면 안 되겠냐? 아니 나도 어차피 도와줄 거고. 제가 요즘 반찬하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당뇨 환자가 뭘 먹어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정말 괜찮을까요? 내가 맨날 우리 집에서 우리 남편 시중이나 들고 있으니까 아휴 너무 힘들고 우울해서 그래 우울해서. 이러다가 나까지 병나면 안 되지 않겠니? 나도 가끔은 말이다 콧바람도 쐬고 싶고 그냥 그럴 때만 들여다봐주고 하면 좋잖니. 아유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응? 내가 뭐 너한테 시집살이를 시키겠니 어쩌겠니. 우리 남편 혼자 돌보다가 나까지 병날 것 같아서 그래 나까지. 어머님, 그렇게 힘드신지 몰랐어요. 제가 도울 일이 뭐가 있을까요? 어머님께서도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싶으셨을 텐데 그럴 때마다 가끔 들여다 볼게요. 아이고야 정말 고맙다. 이렇게 마음까지 써주니까 내가 고맙지 뭘. 처음에는 정말 할 일이 많지 않을 거라고 걱정 말라고 하시던 시어머니께서는 점점 저에게 모든 일을 맡기기 시작하셨어요. 병간호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챙겨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결혼한 지 몇 년 지난 것도 아니고 신혼이나 다름없었는데 남편과 보내는 시간보다 시아버지랑 지내는 시간이 훨씬 많으니 당연히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저희 친정부모님께서 시어머니의 편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서운했어요. 신혼집을 사돈댁에서 해주셨으니 뭐 어쩌겠니. 네가 그동안 돈을 많이 모아둔 것도 아니고. 내가 시집 올 때 모아둔 돈을 다 엄마랑 아빠한테 주고 왔잖아. 엄마가 돈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아유 그거야 네가 앞으로 생활비 보태주기 어렵다고 하면서 우리 보고 받으라고 하니까 받은 거지. 그리고 그 돈으로 신혼집을 구할 수나 있었겠어? 없었겠지. 근데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하면서까지 시아버지 병간호를 해야 하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원래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거야. 며느리가 되었으면 시댁에서 하는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지는 법이라고. 아유 넌 그런 것도 몰랐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옛날 사람 같은 마음으로 말을 하고 그래. 나 엄마 딸이야. 시대 타령 그만하고 시댁에서 받은 게 있으면 그만큼 해드려야 하는 것도 있는 법인 거야. 도대체 누구 부모님인지 모르겠더라니까요. 시어머니의 요구는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반찬만 만들어도 칭찬을 해주시더니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트집 잡기 위해서 병간호를 시키는 건가 싶을 정도로 짜증을 부리셨어요. 아니 반찬이 왜 이렇게 달아? 당뇨 환자가 이런 걸 먹어서야 되겠어? 국은 또 왜 이렇게 짜고? 최대한 염도를 낮춘 건데요. 아버님께서 국이 너무 싱겁다고 못 드시겠다고 하셨어요. 반찬은 요즘 호박이 워낙 달아서 그렇게 느껴지시나 봐요. 호박이 달면 다른 걸로 조림을 하던가 했어야지. 아유 너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리고 내일도 나 약속 있으니까 네가 네 시아버지 점심 저녁 다 챙겨라. 네? 어머님, 저 지난주부터 내일은 약속 있어서 시간 안 된다고 미리 말씀드렸었잖아요. 저도 내일 약속 있는데. 아니 너는 시애비 병간호를 한다는 애가 무슨 약속을 잡어. 지난주에 말했어도 내가 깜빡깜빡하는 건 몰라서 그래? 약속 같은 거 내가 분명히 잡지 말라고 그랬지? 네가 약속 있다고 나가면 아니 내가 하루 종일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너 대신 병간호를 해야 하지 않겠니?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병간호를 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했고 저는 점점 불만이 쌓였죠. 하지만 시댁의 고개 빳빳하게 들고 부당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게다가 제가 제 입으로 병간호를 도와드리겠다고 한 마당에 시어머니께서 더 크게 분노를 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입만 대빨 나온 상태로 꾹 참았죠. 시어머니께서도 가끔은 저에게 잘했다, 고맙다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서운하게 한 번씩 행동하실 때마다 감정의 골은 더 깊어졌어요. 오해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늘 저에게 짜증만 낸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오해를 풀기는커녕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더더욱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이상해졌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시어머니께서 그 연세의 남자친구를 만드시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도 여자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100번 이해를 한다지만 어떻게 돌아가시자마자 그럴 수 있는지 어이가 없었죠. 저희 동네가 좁다고 했잖아요. 뒷집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알 정도로요. 그러니 시어머니께서 남자친구와 동네에서 데이트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쫙 퍼졌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알게 되셨죠. 동네 사람들이 나무새스럽다며 어찌나 흉을 보는 줄 아냐고 저한테 말려보라는 식으로 말까지 하시더라니까요. 거기다가 시어머니의 남자친구가 맨날 백구두를 신고 다니고 머리에 무술을 떡칠하고 다닌다면서 딱 봐도 제비 같다고 하시는데 제가 다 부끄럽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요즘 남자친구 만나시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어머님한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진짜예요? 저희 부모님도 들으셨대요. 아니 이 동네 사람들은 개인적인 그 프라이버시도 없어. 내가 누구를 만나든 말든 그게 뭐라고 참견을 해댄대. 너도 나한테 잔소리 하려거든 그 입 다물어라. 아유 근데요 어머님 그 만나신 남자친구분이 엄청나게 멋쟁이시던데 나쁘게 보면 좀 제비 같은 느낌도 나고요. 어머님 조심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아이고 너 지금 내 남자친구 흉을 내 앞에서 보는 거냐? 얘가 미치지 않고서야 감히 내 남자친구한테 제비? 제비라고 그랬어 너? 뭘 조심해 순수하게 사랑만 하는 건데. 버럭하시길래 입을 다물었는데 삔또가 상해도 제대로 상하신 건지 뭔지 어느 날은 그 제비 같은 남자친구를 제 앞에 떡하니 데려오시더니만 일부러 제 앞에서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며느리가 자기 보고 제비 같다고 하지 뭐야. 아유 우리 자기 멋쟁이라고 칭찬하더니 그런 소리를 하대. 혹시 자기 진짜 나 등쳐먹을 생각은 아닌 거지? 제가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시어머니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얼굴이 붉어지면서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니만 거센 악력으로 제 어깨를 탁 잡아채하면서 진짜 그랬냐고 따져 묻는데 이러다가 무슨 사달이라도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방어를 한답시고 시모 남자친구의 아주 중요한 곳을 발로 차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불이 나게 도망쳐서 경찰에 신고를 했죠. 솔직히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맞나 고민이 들긴 했지만 거세게 잡혔었던 어깨가 욱신거리더라니까요. 이러다가 우리 시어머니한테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걱정이 들고 해서 한 번에 본때를 보여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경찰에 신고를 한 번 하고 나면 두 번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경찰이 출동을 해서 저랑 시어머니 남자친구에게 조서를 써야 한다고 경찰서에 데려가 신원조회를 하는데 시어머니 남친이 정말로 지명수배범이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되는데 졸도 하는 줄 알았어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저는 시어머니께 나름 큰소리 떵떵 치면서 살았죠. 아니 어머님 정말 제 덕분에 어머님 인생 구한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만나도 지명수배가 떨어진 사람을 만날 수가 있냐고요. 우리 어머님 사람 볼 줄 모르시네. 아이고 내가 진짜 쪽팔려서 원. 어떻게 사탕 발린 말에 홀라당 넘어가서는 이런 일을 겪게 만드는 건지. 그래야 너 잘났다 네 똥 굵다. 네 덕분에 내가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지. 모르고 만났다가는 정말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뻔했겠어. 아유 소름이야.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니? 그러니까요. 어머님 저한테 진짜 고마우시죠? 앞으로는 저한테 잘해주셔야 할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 어머님의 생명의 은인 아니겠어요? 그래 알았다. 아주 고맙다. 그렇게 시어머니께서는 제 눈치를 보게 되셨죠. 얼마나 신이 나던지요. 쓸데없이 트집을 잡는 일도 없어졌고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키겠다고 이거저거 요구하던 것도 사라졌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너무 기고만장했었던 것도 있고 시어머니한테 그동안 쌓인 앙금도 있고 해서 개망신 한번 주려고 시어머니가 제비인 남자친구를 만나고 다녔다고 소문을 냈다가 아가씨의 혼사 자리를 망치게 된 거죠. 저도 정말 생각이 짧았다고 생각해요.
욕먹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동네가 좁아서 소문이라는 게 정말 금방 퍼졌거든요. 그런데 아가씨가 만나던 남자는 다른 동네 사람이라서 거기까지는 소문이 안 날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한 거죠. 남 흉보는 일만큼 재미있는 것도 없었는데 동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지고 퍼지다가 옆 동네에 살고 있는 아가씨 남자친구네 집안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철없는 시어머니 부끄러워 어떻게 사돈을 맺냐고 혼사를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아가씨는 시어머니와 다르게 참한 사람이었고 성품도 올바른 사람이었는데 제가 발설한 소문 때문에 결혼을 못하게 될 것 같다면서 상처를 입고 비혼주의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가씨를 뜯어 말렸지만 역부족이었고 남편에게도 엄청나게 혼이 났어요. 입이 10개가 뭐예요?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완벽하게 주눅이 들고 말았거든요. 저는 아가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는데 아가씨는 오히려 제 탓을 하지 않는다면서 비구니가 된 것이 너무 편하고 좋다며 저를 용서해 주었어요. 시어머니 인생에 주홍글씨 한번 새기려다가 엄한 아가씨에게 똥물이 튄 거죠. 그때부터는 또 3일천하답게 시댁 식구들에게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가씨를 들먹이며 시집살이를 시켰거든요. 그때도 그냥 쥐 죽은 듯이 하면서 시집살이 시키는 거 전부 받아들이며 일했죠. 그런데 이것도 한 2번이고 1년 이상이어야 말이죠. 아가씨도 다 용서해준 마당에 왜 시어머니가 본인이 원인이면서도 아가씨 이야기를 꺼내며 더 난리를 치는 거냐고요. 그래도 저는 찍소리도 못했습니다. 비구니가 된 아가씨가 너무 아깝기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좋은 집안에 시집가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제 입방정 하나로 모든 것을 망쳤다는 게 정말 평생이 가도 지워지지 않을 주홍글씨는 저에게 새겨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둘째 딸까지 낳고 제가 남편이랑 결혼 생활을 한 지가 벌써 10년 차인데 아직까지도 며느리를 종 취급하는 시어머니랑 어찌 가까이 살갑게 굴며 살 수 있겠어요. 저도 이제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시어머니께 하나하나 대들기 시작했죠. 집안 살림으로 간섭을 하면 시댁에 찾아가 시어머니 주방을 뒤져가며 저도 똑같이 살림에 참견을 했고요. 그때까지도 한바그집을 운영하신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가끔 식당 일이 바쁘니까 도우러 오라고 하면 찾아가서 주방에 더러운 게 있나 없나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시어머니께 똑같이 잔소리를 했어요. 어머님, 여기 청소 안 된 거 아니에요? 음식 장사 하신다는 분이 이렇게 더럽게만 냅둬서 어떡해요? 이러다가 구청에서 점검이라도 나오면 영업정지 당하시겠네. 그러지 말고 여기부터 청소하세요. 반짝반짝 윤이 나게 닦으셔야죠. 뭐야? 아니, 바빠 죽겠는데 하라는 음식은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너? 너는 일을 하러 왔으면 시키는 일이나 뻔뜩뻔뜩해. 잔소리 하지 말고. 어머님, 맨날 저희 집 오셔서 반찬이 짜다, 국이 싱겁다, 트집 잡으시는데 제가 요리도 그렇게 못하는데 돈 받고 파는 음식에 손을 대서야 되겠어요? 저는 주방 점검하고 있을 테니까 어머님께서 음식하세요. 제가 이런 건 또 어머님한테 배운 게 있어서 확실하게 하잖아요. 어디 보자. 어디 청소할 곳 있나 없나? 한번 보자. 그렇게 말을 하며 빈둥빈둥 거렸더니만 아주 부들부들 떠시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10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것 같았죠. 솔직히 말하면 너무 되바라진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10년간 당해온 게 있는데 지금이라도 마음 고쳐먹고 복수를 하는 게 제 인생에는 더 도움이 되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화병이 나서 돌아버릴 것 같았거든요.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성격이 참으로 드세고 남들이 하는 일에 곱게 칭찬을 해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분이셨어요. 본인 아들에게도 입만 열었다 하면 핀잔의 잔소리뿐이었으니 남편 또한 어릴 때부터 당한 게 많아서 제가 이렇게 되바라지게 나온다고 한들 저에게 뭐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었죠.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었으면 해줬지 절대로 화를 내거나 하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니까 저도 더 확실하게 시어머니께 대들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였죠.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시어머니보다 먼저 황천길을 건너겠더라니까요.
아마 쓸데없는 일로 트집 잡히고 시집살이를 당하신 분들은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 첫 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갈 때 저희 가족에게는 아주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사옥에서 일을 하다가 승진을 하게 되면서 서울에 있는 본사로 출근을 하라는 정음 명령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45살이었는데 갑자기 서울로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하니까 막막하면서도 가슴속에 기대감이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몇 번 서울에 여행을 할 겸 놀러 간 적은 있었는데 그때마다 번잡하고 화려한 도시의 풍경을 보면서 두근두근 했었거든요. 물론 그 시끄러운 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게 겁도 나긴 했었죠. 아무래도 서울이라는 곳이 지금 사는 동네랑은 180도 다른 곳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서울에 집을 알아보러 다녀야겠다고 주말마다 서울에 올라갔어요. 회사에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보조금도 지원을 해준다고 했지만 그래도 대출은 피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희가 서울 정은이 확정이 난 다음에 양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죠. 저희 친정은 조금 서운해 하셨어요. 갑자기 서울에 가게 되었다고? 이서방이 승진을 했다는 건 정말 축하할 일이긴 하지만 너희가 갑자기 서울에 가서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조금 되는구나. 서울 집값이 엄청나다고 하던데 우리가 도움이 되어줄 수 없는 게 참 미안하구나. 아휴, 이럴 때 목돈이라도 쥐어주어야 하는 건데. 아휴, 어쩔 수 없죠. 저희도 뭐 바라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아이, 괜찮아요, 엄마. 가서 적응하고 잘 살아볼게요. 아휴, 네 동생이 사고만 치지 않았으면 몇 천만 원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아휴, 그 망나니 놈은 왜 하필 이럴 때 사고를 쳐서 엿먹었게 만드는지 모르겠구나. 부모님께서 마음을 쓰시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에게 남동생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집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의 것을 받고 자란 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되지 않아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취업 사기도 당해보고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월급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게 고생을 하던 동생이 결혼을 하고 카페를 차렸다가 망한 뒤로 수입이 없자 이혼도 당하고 부모님께서 동생에 남겨진 빚을 갚아주신다고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저희가 서울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전혀 해줄 수 없다고 하시니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오죽 마음고생을 하셨겠나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던 거죠. 아무튼 남편이 서울로 가게 된 것은 저희 가족에게는 경사나 다름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집을 정리하면서 시어머니께도 말씀을 드렸죠. 시어머니께서는 역시나 잔소리부터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집을 알아보고 있다 이 말이냐? 아니, 돈은 있고 어디 모아둔 돈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다만 네 성품에 돈이나 모았을지 어찌 알겠니? 남말하고 다니는 거나 좋아했지. 똑부러지게 구는 걸 한 번도 못 봐서 말이다. 그 회사에서 보조금 지원 나오는 것도 있고 아마 전세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회사에서 대출 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해서 큰 걱정은 없어요. 대출은 남의 돈을 빌리는 건데 왜 걱정이 안 된다는 거야? 아이고, 잘났다 잘났어. 아유, 전세 대출 받아서 그 돈은 어떻게 갚니? 아니, 그동안 모아둔 돈도 없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모아둔 돈이 조금은 있죠. 근데 서울 집값이 워낙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 동네에서 큰 집 얻을 돈으로 서울에서는 작은 푸른 빌라 하나 얻을까 말까 한 돈밖에 안 되던걸요. 애들 교육도 생각해야 하고 아파트도 워낙 브랜드가 많아서 이름값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 아, 너네 친정에서는 이번에 뭐 안 도와주신다고 하더나? 매번 그렇게 입만 싹 씻으시면 곤란한데 말이야. 갑자기 저희 친정 이야기가 왜 나와요? 언제는 도움을 받았었다고. 매번 도움을 준 적이 없으니까 나는 말이지. 뭐 이야기 듣자 하니 사돈 총각이 이혼하고 무슨 빚도 생기고 그랬다던데 그거 갚아주느라 친정에 돈 없는 거 아니냐? 아주 딸내미는 천대받는 존재라니까. 이래서 아들이 중요한 거야. 어머님, 그건 또 어디서 들으셨어요? 왜? 네가 소문낼 때는 온 동네방네 퍼져라 하더니 니네 집 소문은 안 퍼졌으면 좋겠더냐?
식당 일 하다 보면은 소문이 다 들려오는 법이야. 이래서 아들이 중요하다니까. 딸내미는 서울 진출한다고 해도 돈 없다고 안 도와주면 그만. 아들은 빚 생기면 큰일 나니까 집이라도 팔아서 도와줘야지. 아야, 안 그래? 그렇게 저희 부모님을 비아냥거리는데 이건 정말 아니다 싶더라고요. 제가 지은 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가씨까지 용서를 한 마당에 그 지난 일까지 들먹이면서 말을 하는 게 너무나도 속상하고 서운하고 그랬죠.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께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희 부모님까지 싸잡아서 욕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사돈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경우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 욕을 했다고 그래? 내 말에 어디 욕설이 붙은 게 있었어? 나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한 것뿐이지. 내가 뭐 없는 말 지어냈어. 아니잖아, 아니잖아. 저희 부모님이 아들만 편애한다고 비꼬셨잖아요. 저희 부모님 그런 분 아니세요. 자식 중에 먼저 사고를 친 놈에게 돈을 쥐어주셨을 뿐이죠. 제가 먼저 이사 가기로 했다고 했으면 저를 도와주셨을 거라고요. 그거야 모르는 거지. 얘 그리고 말이다. 네가 베베 꼬인 거 아니냐? 내가 무슨 말만 하면은 아주 독달같이 달려들어서는 나중에 아주 시애미를 뒷방 노인네 신세로 만들겠다. 어머님, 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상상하시고 저한테 그런 틀을 씌우세요. 시집 와서 지금까지 거의 16년 동안 매번 이런 식이시잖아요. 저도 더 이상은 어머님이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 못 참겠어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신다고요. 뭐 참겠으면 어쩔 건데. 네가 뭐 나랑 우리 아들 사이를 갈라놓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우리 아들이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 처가에서는 도움 하나도 안 주고 아주 쓸모없는 노인네들이라고. 오죽하면 참다 참다 우리 착한 아들이 그런 말을 나한테 했겠니? 너도 반성이라는 걸 좀 해봐라. 정말로 그이가 그런 소리를 했다고요? 그래, 아주 답답해 죽겠다고. 나한테 어찌나 넋두리를 하던지. 내가 듣다가 우리 아들이 불쌍해서 죽는 줄 알았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더욱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죠. 항상 저에게 고맙다고 고생한다고 말을 해주었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더욱 더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나 할까요? 사실 그동안 시어머니의 폭언을 견뎌온 것도 전부 남편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인데 남편까지 시어머니 편에 서서 그동안 저를 가스라이팅하기 위해 앞에서 잘한 척 했었다는 게 너무나도 소름이었어요. 저는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생각보다 큰 마음의 좌절을 겪게 되었죠. 이런 일로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하냐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그 십수년의 시간 동안 시어머니의 작은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상처였기 때문에 남편의 뒷담화는 더 큰 배신으로 다가왔어요. 그렇게 남편은 주말마다 서울에 집을 찾으러 나가서는 결국에는 학교가 가깝고 버스 정류장도 걸어서 10분 거리 안에 있는 괜찮은 집을 찾았다고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집 구하는 것을 오롯이 맡겼기 때문에 저는 알겠다고 대답을 했지만 표정에서 드러나는 배신감은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이사 준비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한평생을 살아온 동네를 떠난다는 것이 서운하기도 하고 더 큰 도시로 나간다는 기대감과 설레임도 있었죠. 딸들은 친구들이랑 헤어져야 한다는 걸 슬퍼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승진을 해서 이사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들 모두 기대감을 숨길 수 없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폭탄을 던지셨습니다. 너희들도 서울에 간다고 해서 나도 가게 내놨다. 집도 내놨고. 네? 갑자기요? 왜요? 더 이상 힘들어서 장사 못 하시겠어요? 그럼 집은 왜 내놓으셨어요? 왜긴 왜야. 아들이 서울에 간다는데 당연히 나도 따라가야지. 내가 여기서 혼자 뭐하고 살아? 너희들이 죄다 서울 가고 없는데 같이 가자꾸나. 아니 어머님,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을 내리셨어요. 아니 집을 어떻게 구하시려고요? 우리 아들이 집을 구했는데 집 걱정은 왜 해?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떡하니 있는데 내가 어디서 살아야 할지 걱정을 해야 하냐? 아니 저희가 구한 집이 방이 3개짜린데 그 어디에 들어올 곳이 있다고요?
뭐야? 그럼 지금 나만 여기 혼자 두고 너희만 서울 생활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괘씸하구나. 어머님, 징직에 말을 하신 것도 아니고 같이 가시겠다고 처음부터 그랬으면 어머님 집 한 돈, 가게 정리한 돈까지 합쳐서 큰 집으로 구했겠죠. 갑자기 집을 다 구한 마당에 같이 살겠다고 선포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희도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처음부터 따라가겠다고 했으면 네가 반대를 안 했을 것 같아. 죽어도 같이 못 산다고 우리 아들이나 들들 볶았겠지. 우리 아들 스트레스 안 주려고 그랬다. 왜? 아휴, 왜 어머님 마음대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세요? 저희 이사 갈 집 방 3개짜리 30평형대 아파트예요. 어머님이랑 같이 지낼 방이 없다고요. 막무가내로 이러지 마세요. 없기는 왜 없어? 너희 부부방, 소녀 둘이 같이 쓰면 방 하나 남잖니. 그 방에 내가 들어가면 되지 않겠냐? 애들도 이제 중학생인데 방은 따로 써야죠. 방 크기도 작은데 둘이 어떻게 써요? 책상 2개 안 들어가요? 키집 애들이 각자 방 하나씩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방 하나에 싹 다 몰아넣어놔라. 그러면 미리 말씀을 하셨으면 큰 집 구했을 거잖아요. 어머님 집 팔고 가게 팔고 하면 돈도 꽤 될 텐데. 그 돈은 내 노자금이지 어디를 넘봐. 너희들 집 구하는데 왜 내 돈을 쓰니? 아주 그냥 말이 안 통하는구나. 답답하다는 듯이 말을 하는데 정작 답답한 건 저였죠. 결국에는 죽어도 따라오겠다는 시어머니를 남편은 말리지 못했고 결국 못된 말을 하게 된 것은 전부 제 몫이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저희 친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로 남편이 시어머니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하는 사실이 전부 원해서 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남편은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말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우리 엄마 고집 못 꺾는다라는 식으로 방관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었어요. 저는 결국 남편에게도 한바탕 속 마음을 다 쏟아붓고야 말았죠. 남편은 제가 사자우를 지르며 이야기를 하니 무척 당황해하는 눈치였어요. 결국 2주일이라는 시간이 더 흘러 이사를 가는 날이 되었고 용달 트럭에 짐을 다 싣고 나긴 했는데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골치가 아파 죽는 줄 알았죠. 시어머니께서 사사건건 간섭을 하셨거든요. 이건 버려라. 이건 왜 가지고 가냐. 아주 그냥 피곤하게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속속 골라서 버리라고 하는 짐들마다 전부 제 물건인 거예요. 필요한 거라고 말을 해도 낡아서 어떻게 쓰냐. 이런 건 짐만 되는 거다. 아주 하나하나 버리라고 난리시더라고요. 그래, 저 집에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이 짐 다 실었지? 이제 이사 가는 거지? 네, 어머님. 근데요, 어머님, 정말 서울로 오실 생각이신 건 아니죠? 저 정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밤에 잠도 못 잤어요.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다. 아, 왜 아니야? 내가 가게만 정리되면 바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내 방 미리 비워둬라. 비워두고 말고 할 방이 없잖아요. 어머님, 정말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사 가는 날 기분 좋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분이 안 좋을 건 또 뭐냐? 도대체가 내가 같이 살겠다는데 왜 이러는 거야? 그리고 방이 왜 없어? 내 방이 떡하니 있는데. 어머님, 없다니까요. 저희 부부방 쓰고 나머지 작은 방 2개는 방이 작아서 애들 각자 써야 한다고요. 아니지, 내가 다 생각이 있단다. 여기에요, 여기. 이쪽으로 오세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누구를 보더니만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것이 아니겠어요? 누군가 하고 봤더니만 젊은 남자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팔짱을 끼고 있었죠. 여기가 제 며느리입니다. 인사하거라. 여기는 내가 오늘 특별히 시간 내서 모신 우리 아들 이혼 변호사다.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저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동네에 유일하게 있는 변호사 사무실 주인이었거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콧방귀를 끼자 시어머니께서 어깨 쫙 펴고 당당한 얼굴로 인사를 시키는데 그 변호사가 저를 보고서는 엄청나게 놀란 건지 뭔지 손을 달달 떨더라고요. 아직 젊은 변호사라서 그런지 이런 일에 면역이 없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께서는 깜짝 놀란 변호사를 보면서 의문을 가지셨어요. 네? 이혼 변호사라고요? 그것도 저희 남편 이혼 변호사요? 그래, 인사하셔. 여기가 내가 이혼시킬 우리 며느리야.
아니지. 이제는 며느리라고 불러서는 안 되겠지. 예, 너도 양심이 있으면 말이다. 그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살아라. 이 기생충 같은 년아. 네가 감히 서울까지 진출한 우리 아들의 짝꿍으로 남아있을 년이냐? 어? 너네 집안 인간들 하나같이 돈도 없고 지원도 못 해주는 기생충들인데 잘난 우리 아들 앞길 막지 말고 이제는 그만 이혼하라고. 내가 원 기가 차서 방이 없긴 왜 없어. 안방 큰 건 네 딸들 2년 살으라고 주고 작은 방에 아들 하나 나 하나 딱 들어가서 살면 맞겠구먼. 너만 없으면 말이다. 방 걱정할 필요도 없어. 네 딸들은 내가 살림살이 공부 잘 시켜서 얼른 시집 보낼 테니까 넌 그냥 빠져. 우리 인생에서 빠지라고. 너 같은 년 필요 없다 이거야. 그렇게 다들 보는 앞에서 깔깔거리면서 막말을 하는데 변호사가 저랑 시어머니를 번갈아 가면서 보더니만 시어머니께 한마디 뱉더라고요. 저 여사님, 죄송하지만 이번 의뢰는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며느님께서 제게 먼저 의뢰를 주셨거든요. 제가 2개를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며느리가 먼저 의뢰를 했다고? 아니 그건 무슨 의뢰? 예, 그렇습니다. 먼저 소송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동시에 받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이게 미쳤나? 네 년이 뭐가 잘나서 우리 아들이랑 이혼을 하겠다고 소송을 걸어. 이야 이거 완전히 한탕 해먹으려고 그랬구먼. 네 동생 빚 때문에 허덕인다 어쩐다 친정에 돈 없다 하더니 우리 아들 돈 뽑아다가 친정빚 갚아주려고? 아니 이 못된 년. 제가 소송을 건 건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건 게 아닌데요. 변호사님, 대신 말씀해 주시죠. 저는 기분이 나빠서 막말이 나올 것 같아서 말 못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며느님께서 소송을 건 것은 이혼 소송이 아니라 여사님을 고소한 겁니다. 모욕의 명예훼손으로요. 나를 걸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모욕의 명예훼손이라니. 내가 무슨 그런 죄를 지었다고. 그동안 결혼 생활하시면서 들었던 폭언들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을 받으셨던 이력도 있으시고 주변 증언부터 시작해서. 주변 증언이라니 누가 증언을 했단 말이야? 세상에 며느리한테 잔소리 한 번을 안 하는 시애미가 어디 있어. 이런 게 죄가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시애미들 죄다 고소당하게. 아드님하고 손녀분들 포함해서 녹취록도 있으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신 말들도 전부 폭언으로 인정이 됩니다. 아니 며느리한테 그 정도 말도 못한단 말이야? 무슨 법이 이래? 세상이 말세다 말세야. 어머님께서 저한테 한두 번 이런 소리를 하셨어요. 벌써 16년이에요. 16년. 저한테 뭐만 하면 모자란 년. 며느리는 종이나 다름없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신 게 16년이라고요. 말 그대로였어요. 남편에게 사자후를 지르며 배신감을 느낀다고 한 날 남편이 황당해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없다고요. 한마디로 시어머니의 이간질이었다는 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친정흉을 본 적도 없을 뿐더러 남편은 그동안 제 편을 들면서 시어머니께 제발 막말 좀 그만하라고 했었대요. 서울로 이사 가는 것도 날아올 생각하지 마시라고, 회사 일도 바쁜데 괜한 걱정거리 생기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의 그런 말을 모조리 무시하면서 자식이 되었으면 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효도하고 공경할 생각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되려 화를 내셨대요. 거기에 질린 남편이 저에게 시어머니의 이간질을 더 이상 참기 힘들다고 말을 했고 저도 결단을 내려서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제가 시어머니께 벌금을 물리게 하고 싶었겠어요. 이 일을 시작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게 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폭언과 시집살이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었고 일찌감치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두었던 게 도움이 되었지요. 고소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후에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폭언을 하실 때마다 찬찬히 녹음도 떠두었었고요. 그 증거들이 전부 빛을 발하게 되었죠. 아니 우리 아들이 지금 내가 고소당하는 걸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거 아니야? 일단 가족분들 전부 여사님의 폭언에 많이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아드님 또한 알고 계시고요. 증거 또한 충분해서 모욕죄로 인한 구약식 명령까지는 떨어질 것 같고요.
며느님께서는 고소 취하나 합의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고 하십니다. 아니, 가족끼리 이게 가능하다고?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법이 있을 수가 있어? 어? 그러길래 어머님께서 저를 종 취급하실 게 아니라 귀하진 못하더라도 며느리 취급이라도 해주셨으면 이럴 일이 없죠. 시집 오자마자 시아버지 병간호부터 시작해서 제가 임신 중일 때도 그렇게 못 부려 먹어서 안달이었던 거는 그것까지는 참을 수 있었어요. 저도 잘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저와 제 남편 사이를 이간질하고 저희 친정까지 싸잡아서 욕하는 건 절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야 시애미를 고소한다고? 너는 그동안 뭘 그렇게 잘한 게 있다고 그런 짓을 하냐? 어? 어머님이 당당하시면 겁먹을 필요도 없으시겠죠. 저도 잘한 건 없지만 어머님처럼 막말은 안 했다고요. 그렇게 말을 하니 시어머니께서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남편과 변호사를 보며 억울하다 하시더라고요. 억울하다 억울해. 아휴 노인네가 하는 말이 다 거기서 거기지. 그걸로 무슨 고소를 한다고? 나 참 세상이 말세야 말세. 예, 너는 내 아들이면서 며느리 말에 동조를 하고 있어. 네 애미가 이렇게 고소당하는 꼴을 그냥 지켜보고 있다 이 말이냐? 어머니, 저도 그동안 힘들었어요. 그런데 없는 말까지 지어내면서 저와 와이프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는 건 아니죠. 우리 와이프가 시집 오고 나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노력한 모습을 보고 예쁘다 해주지 못할 망정 이혼을 하라고요. 저랑 상의도 없이 어머님 마음대로요. 고소하길 잘했다 싶어요. 어머님이 가게를 정리하든 집을 정리하든 서울에서 모실 생각 없으니 알아서 하세요. 뭐라고? 아니 가게랑 집 다 내놨는데 그럼 난 어디로 가라고? 네가 그러고 나 아들이냐? 응? 자식이 돼서 어미 편을 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내쫓는 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 지금이라도 취소하시던가요 그럼. 서울에는 같이 못 모시고 갑니다. 여보, 얘들아, 가자. 그러면서 남편이 차에 타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의 팔을 붙잡으셨죠. 나보고 정말 여기서 평생 혼자 살으라 이거야? 네 애비도 죽고 없는데 나만 이렇게 버린다고? 이 천하의 불효자 자식. 버리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어머니께서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평생을 견디고 같이 살 수가 있겠어요. 제발 이쯤에서 반성하시고 그만하세요. 가자고. 얼른 차에 타. 변호사님,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반성조차 하지 않으실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치어미를 고소를 할 수가 있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아들이 이 모양 이 꼴로 치어미를 버려. 아이고 내 팔자야. 시어머니께서 뒤에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셨지만 남편은 듣지도 않고 자동차에 올라탔어요. 애들을 챙기고 마지막으로 자동차에 올라타려고 하니 시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으시더라고요. 얘 이거 다 꿈이지? 사실 아니지? 우리 아들이 갑자기 저렇게 바뀐 이유가 뭐냐? 어? 너가 이간질한 거 아니냐? 네가 다 술을 쓴 거지? 내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었어. 징직에 이혼이라도 시켰으면 내가 서울에 따라갔을 텐데 우리 아들이 나한테 이럴 리가 없는데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어머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때까지 그이랑 저랑 참고 살았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반성하시라고요. 그 말을 끝으로 저도 자동차에 올라탔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멀어지는 저희 차를 바라보셨습니다. 남편은 운전을 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동안 고생했어. 당신이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잘 알고 있어. 당신이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말이야. 나는 당신이 하는 일을 지지하고 응원할 거야. 남편의 그 다정한 말에 저는 눈물을 찔끔 흘리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저라고 마음이 편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랑 떨어지는 것은 다행인 일이었지만 가족 간에 고소를 하게 되었는데 마음이 편안했다고 하면 당연히 거짓말이겠죠. 저희는 그렇게 서울에 와서 짐을 풀었고 끝없이 걸려오는 시어머니의 전화는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저희가 집 주소를 어디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으니 찾아오실 수도 없겠죠. 소송은 이제 막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진술도 했고요.
변호사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전화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어요. 매일같이 시어머니께서 변호사 사무실에 출근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발 소송 취하할 수 있도록 며느리 마음을 돌려달라면서요. 하지만 저랑 남편은 강경합니다. 이번 기회 제대로 된 반성도 하시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같이 서울에서 살 일은 없겠지만 얼굴은 보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하고요. 지금은 일단 소송이 진행 중이니 저는 변호사님께 모든 걸 맡기고 서울 생활에 적응해 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